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JTBC 간 여론조사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개항을 이재명 51, 원희룡 34. 실제로 여론 흐름이 대부분 이런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JTBC 여론조사에서 51 나왔는데 당선 가능성을 물었더니 이재명 56, 원희룡 26이에요. 야, 이게 재밌죠. 네. 그러니까 가상 대결에서 원희룡이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당선 가능성으로 봤으면 이 원희룡보다 이재명이 더 당선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인천 개항을은 누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조사가 완전 뒤집어진 게 뭐냐면 원희룡으로 하여금 이재명 대표 발목 잡겠다는. 왜냐 아무래도 선거 유세가 가면은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대표처럼 막 열정적으로 현장 가시겠어요? 내부 전략만 하는 그렇죠. 용도에 가까운데 만약에 원희룡이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 목 앞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역구를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건 JTBC죠. 네. 어제 KBS도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사실은 밑에 가면은 원희룡 지지율이 높지가 않아요. 너는 왜 여기 왔냐 양평에 나가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 JTBC 여론조사에서 중구 성동구 갑도 나왔습니다. 전현희 41, 윤희숙 33. 그러니까 관심 지역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전현희 후보가 약 10% 정도 되게 앞서요. 뭐 지지율이 임종석이 잘 나오고 전현희 안 나온다는 말은 다 센 거짓말이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희숙 땅투기 사건 때 조사한 사람이 당시 권익위원장 전현희였다. 윤희숙에겐 저승사자 같은 사람입니다. 윤희숙 입장에서 보면 전현희를 보면 지린다. 그렇죠. 빅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예. 더 재밌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제 미디어토마토가 했던 여론조사인데 잘 보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연이 이틀 동작을 해갔거든요. 저거 잘 보세요. 전체 응답자 대상 지지율은 47대 41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극 투표증 대상 지지율은 심지어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 유삼령이 얘기입니다. 아, 이거 대단하네요. 지금 나경원은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후보잖아요. 네. 유삼령은 지역에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실제로 투표를 하면 이긴다는 시그널이 저런 거예요. 왜? 윤석열 심판해야 돼, 지금. 그 윤석열 심판에 뭔가 도움을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러는데 도움을 줬던 나경원이잖아요. 당대표 하나도 못 나가서 쫄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가 이루어지면 유삼령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투표 안 나가는 사람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투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다 봤더니 유삼령 후보가 이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하면 더 가주는 거지. 왜? 이쪽 그 동작을은 서울 서남을의 중심이고 동작을 도로 하나만 건너면 서초예요. 근데 동작을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면 강남 쪽을 완전 고립시키고요. 그리고 이따가 6시부터 나오는 송기호 후보. 송기호 후보의 송파을은 민주당이 충분히 이긴 적도 있고 이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럼 강남 몇 개를 고립시키면 돼. 그럼 서울도 완전히 싹쓸이 하는 거거든요. 동작을의 승패가 민주당의 서울 승패랑 같이 묶여 있다. 그래서 동작을 해서 차 타고 한강만 건너면 용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용산을 거쳐서 동작을을 거쳐서 용산으로 용산까지. 바로 건너갔습니다. 그런 지역구만 먼저 가는 거예요. 거기도 지금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박빙인 지역구만 딱딱 찍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기세를 올려서 투표하러 나와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세게 내고 있는 건데 적극 투표층이 이렇게 박빙으로 붙는다는 거는 우리 쪽에서 사실 이수진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나 떠났던 마음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유삼령 후보가 충분히 뒤집고도 남는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분당갑. 분당갑은 지금 사실 이광재 후보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박빙 열세가 아니겠느냐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 딱 붙어 있는 상황인 거죠. 요거는요 여론조사가 MBC 겁니다. MBC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전화 면접이에요. 실제로 자동응답으로 하면 이광재 후보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중간에 보이시죠? 적극 투표층. 강남, 갑, 을이 모두 다 이런 상황이에요. 정상적이라고 하면 강남, 갑, 을에서는 국민의힘이 월등하게 앞서야 돼요. 분당이 성남의 강남하고 똑같은 곳이잖아요. 부천이란 말이죠.
근데 저렇게 딱 붙었어요. 이런 추세로라고 하면 이광재 후보가 안철수 이깁니다. 사실 분당 갑에서는 안철수가 도대체 한 게 뭐이냐라는 비토 정서도 세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광재 후보가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게 있다라고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분당을 김병욱 43.6, 김은혜 42.1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지층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투표장 나가면 이기겠네라는 그렇죠. 조바심이 생길 정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총 집결해서 치고 나가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좀 이제 조마조마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윤찍 어르신들이 믿고 싶지 않은 방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 한 2주?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경기도는 몇 석 건지기 힘들 거예요. 한 손가락 안에 몇 석 건지기 힘들 거예요. 국민의힘이. 흐름상 보세요. 국민의힘이 좀 앞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 돼, 이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라고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미쳐버리겠거든. 네. 분당까지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분당이 저 정도면은 웬만한 지역구는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새날 너무 뭐 그러지 말라고 하겠는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진다는 여론조사가 한 2, 3주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살리려고 맞아요. 근거 있게 말씀드리면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선동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거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용어로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기는 쪽이 선이야, 선. 악 중에 선. 그러면 밴드웨건 효과가 작동을 합니다. 악을 물리쳐라라고 선인 앞서가는 당을 밀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언더독은 뭐냐면은 약자인 쪽이 선이야, 선. 네. 악은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면 악을 이겨라라고 약자를 밀어주는 게 언더독이에요. 지금은 언더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뒤집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이야기는 지금 좀 놓아두시는 게 좋은 게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사기를 살려야 되잖아요. 네, 지금 너무 죽어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어제도 여론조사가 이제 뒤집히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이런 말씀 드린다는. 네. 그 네. 뒤집히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공중파나 종편에서 많이 노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기성 언론들이 미초나 면접 여론조사를 갖고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막상 여론조사를 지역별로 가보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웬만한 데는 다 이기더라. 선거는 바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신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삼영 후보가 지명도에서 나경원을 좀 뒤진다고 칩시다. 그런데 서울 전체적으로 윤석열 심판에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유삼영 후보가 선거에서는 이겨요. 네. 그래 내가 동작을 나갔으면 좋겠다고 민주당에서 추천받았다는 사람들 3명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동작 산다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3명한테 다 그랬어. 이번 선거는 이긴다. 나경원 무조건 진다. 근데 그 바람을 만드는 거를 국민의힘 쪽이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꺾으려고 바람이 불까 봐. 네. 그래서 얘네들 목표는 투표율을 최소 60% 밑으로 떨어뜨리면 자신들이 과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500명 붙여놨잖아요. 근데 민주당 공천에 대한 긴가민가한 일반 중도층 여론들이 일제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천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지자들이 공천한 거잖아요. 네. 그 지지자들이 공천한 거를 이재명 대표가 사천한 것처럼 선동을 해. 그 끝물에서도 현장으로 500명씩 물어보면 저 500명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맞아요. 선거 때. 저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다고 자만하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걱정 인형 이런 분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만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는. 지금은 자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사기를 더 올려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민주당 당원들 대단합니다. 250만의 당원들이 민주당 전체를 완전 싹 바꾸고 있어요. 그걸 공천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공천, 공천혁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 싹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22대 국회에 문이 열렸어요. 지금처럼 방관하는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없을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또 이번에 공천 탈락한다 하는 생각이 들면 민주당에 당선된 모든 국회의원들은 윤석열과 잘 싸울 겁니다. 아시겠지만 호남 같은데 여러분들 호남 정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호남 정서는 민주당의 정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 정서가 광주 같은 데서 현역들을 다 떨어뜨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안 싸우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영배 의원만 살아났잖아요. 그 안 싸우냐 그 여론이 수도권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조국 혁신당 바람과도 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 1 더하기 1, 1 마이너스 1 이렇게만 계산하실 건 아니고 일단 잘 싸워라. 잘 싸워라 이런 메시지가 지금 계속 맞닿아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선거는 제대로 바람만 타면 제가 한번 예상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저는 투표율 70%가량 나온다고 봐요. 지지층만 잘 뭉치면요. 서로 싸우지 말고. 70% 좀 나온다. 그 불가능한 게 아닌 게 대선이 77%였잖아요. 근데 총선은 저번 4년 전에 66%였습니다. 11% 적었죠. 근데 그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은 다 잊어도 돼. 투표장에 우리가 몰려가면 되는 거고 당신이 투표 안 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더 망가진다. 요런 흐름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한동훈이 걱정하는 언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인 볼게요. 지지율 부진 난관 직면 한동훈 플러스 알파가 없다. 위기감 커지는요.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 이게 어제 기사죠. 그 다음 고개 드는 한동훈 한계론 악재 쌓이는데 이미지 정치 몰두. 노컷뉴스가 결코 우리한테 우호적인 언론은 아닙니다. 한계가 봉착한 거예요. 이게 정치를 배워가면서 화수분처럼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신박하다. 한동훈이가 진짜 이재명 대표를 이기려면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하자고 해버려. 못하잖아요. 한계에 봉착해 있는 거. 왜? 자기 주군이 갖고 있는 생각은 돈 푸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그 다음 심판론 부활, 한동훈 한계, 구설수 후보, 낙하산 실패, 국민의힘 커지는 악재. 실제로 지지율이 완전히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다시 뒤집혔단 말이죠. 네. 그럼 뭐예요? 한동훈을 정치를 1도 모르는 자를 김기현 대신에 비대위원장 투입해가지고 재미는 좀 봤어. 언론들이 막 한동훈 막 쫓아다니면서 뭔가 되게 신박한 것처럼. 컨벤션 효과. 딱 그때만 초반에. 근데 한동훈이 딱 그거잖아요. 반문화법. 뭘 물어보면 이재명은요? 민주당은요? 계속 그 지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기 대안이 없는 거지. 단적인 예를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저출생 대책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내놨잖아요. 뭐 한 명을 낳으면 어떻고 두 명을 낳으면 어떻고 복잡하게 설계를 해서 내놨단 말이에요.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이 딱 하나였습니다. 아빠들 출산휴가 한 달. 그게 끝이었어. 네. 그래서 물어봐 기자들이. 민주당 이렇게 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거 다 국민 세금입니다. 대책이 없잖아요. 어제 한동훈이 그 영등포역 옥상에 올라가 그 기자회견하는 건 정말 괴랄합디다. 바로 옆에 김영주 세워놓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용감이 떨어지면은 한동훈은 뭐 내가 봤을 때 지금 뭐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갈아치운 건 어렵겠지만 한동훈 자체가 저렇게 본인은요 윤석열이랑 둘이 그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총선 이긴다고 볼 거예요. 그게 함정인 거예요. 그게. 근데 국민의힘 발 루머를 취재를 해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미 김경률 때 김건희 건으로 한동훈과 김건희가 사이가 이미 완전히 갈라졌기 때문에 이번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한동훈은 외국으로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차출될 것이다. 잠깐만 무슨 뉴질랜드 대사 가는 거 아니야?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 대사로 나갈 가능성. 아니 국방부 장관도 대사로 나가는데 법무부 장관이 못 나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는 저쪽에서도 이제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대책이 없고요. 아까도 그 얘기 나왔지만 후보들 구설수가 너무 많잖아요. 후보들 구설수가 도태우 공천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민주당 같으면 저런 후보를 갈아버리죠.
현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리스크 줄이려고 그러는 거. 자기네들은 호남에서 표를 더 얻어야 되거든요. 비례는 뭐네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지금 여론 보니까 그 이준석하고 한동훈이 막 나름대로 광주 가면서 막 일궈놨던 밭가리가 도로미 탑이 됐어요 지금. 5.18에 대한 저 생각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저건 몰라서 공천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공천을 저런 게 드러났음에도 공천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한동훈이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위원회 뭐 이런 것까지 다 맡아서 했던 사람인데 도태우의 SNS를 또 간과했다는 게 인사검증 도대체 똑바로 한 거 맞냐 이 이야기 또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SNS 확인은 지금은 이제 기본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총선 이슈는 이렇게 됩니다. 도태우, 이종섭, 다음에 의대 정원 늘리기 이것도 이제 정변이 지금 계속 들락날락 하는 바람에 물어보지를 못하는데 그러려면 왜 나왔니 우리 방송에 지금 30분을 통째로 비우면 어떡해? 이것도 이제 얘들이 선거용으로 써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극적인 타겟 어쩌고저쩌고. 지금 의사들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걸 하긴 하되 한 400명 늘리고 500명 400명 늘리고 이거 시행을 내년부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절충안을 보려고 그러는데 윤석열이 계속해서 막고 있어요. 메시지를 내면서. 그러면서 윤석열이 뭐 유능하다 뭐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저기 지금 저 썸네일이 맞는 거예요. 준비는 돼 있냐고.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뭐냐면 학생들을 신입생들을 더 많이 받아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MBC 경북에서 저렇게 말이 나올 정도면 준비는 돼 있냐라고 계속 때리기가 너 지금 너무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뭐 극적으로 타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잃는 것이 더 많을 거냐 얻은 것이 더 많을 거냐 이렇게 좀 돼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악재가 겹쳐 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이종섭이가 도망간 거부터 시작해서. 더군다나 지금 박덕흠이가 뭐 했어요? 당선 축하 파티를 내버렸어. 이미 폭죽을 터뜨렸죠. 저거는 샴페인을 터뜨렸다는 건 완전히 딱 그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분노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얘는 공천하면 안 되는 자예요 일단은. 아니 그리고 저런 파티를 하면 저기에 참가한 사람들도 눈치가 있다면 저런 사진을 올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또 저걸 SNS에 올리면서 저게 확 퍼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저걸 누가 올렸는지도 다 아는 상황에서 박덕흠이 굉장히 지금 난처하게 수세에 몰리게 됐다. 축하드리고요. 자, 근데 이제 다시 한동훈으로 돌아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민주당은요? 그렇겠죠. 그렇게 말하겠죠. 하지. 왜냐면은 그게 정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국민의힘을 찍었을 때 우리의 삶이 뭐가 나아지지? 없어요. 윤석열은 국민 눈치 안 보고 부자 감세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대안도 안 나오는데 18번 지역, 19번 지역 하면서 천조를 풀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돈은 없어요. 사실 민주주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자본주의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건 당연해요. 양극화가 되면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부자면 부자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면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세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물리고 심지어 건강보험까지도 세금 성격이 있잖아요. 돈 많이 벌면 많이 내게 하고 그러면서 양극화를 줄여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라고 특별히 그게 달라질 건 없어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기득권들의 저항 때문에. 그래도 윤석열처럼 노골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치 총선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엄청 뭐 잘해줄 것처럼 선동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근데 어저께 그 조국 혁신당이 22대 국회 첫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박수를 보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저거는 정말 조국 장관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빛이 발하는 특검법이 아닌가 생각이 대표입니다. 듭니다. 조국 대표. 네, 네 대표님께서. 어색하긴 하다. 네. 근데 이제 저거를 보고 이제 종편이나 이런 라디오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뭔가 보복의 정치를 할 수 있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보복의 정치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거예요. 특수부 검사들이 먼저 나가서 한 가족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법적으로 그리고 당의 대표가 돼서 당당하게 법으로서 해결하겠다는 사람을 엄하게 공격하는 것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있잖아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자기 부인 수사 못하는 거랑 아주 유사한 구조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 응어리 진 사람들한테는 또 환호를 받았던 그렇죠. 주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법이 만인한테 평등하지 않으면은 윤석열이 한동훈 콜라는 거고. 류근 시인의 SNS를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조국만큼만 살고 추미애만큼만 싸우고 이재명만큼만 견뎌라. 그리고 반드시 보복하라. 이것이 저의 프로파간다입니다. 저 같은 일개 시민에게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경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함께 이겨서 악마를 무찌르는 게 저의 염원입니다. 뿌리까지 뽑아서 다시는 무도하고 더러운 역사를 거듭하지 않는 것이 제 염원입니다. 정권 심판으로도 부족합니다. 반드시 보복해야 합니다. 국민을 치욕과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간 죄, 상위 1% 외에는 아무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지옥을 만드는 죄, 반드시 되갚아야 합니다. 악마들의 씨를 말려야 합니다. 처절하고 무자비하게 보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역사의 당위이고 명령입니다. 네. 시원하네요. 이런 건 있어요. 이번에 CBS 썸네일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조국의 등장? 왜 한동훈 바람을 잠재웠나? 실제로 이제 이게 공교롭게도 시기가 딱 겹치면서 이런 측면이 있는데 한동훈 자체 입장에서는 본인이 수사했던 사람이잖아요. 가족을 돌이켜버렸잖아요. 네.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분석들을 했었습니다. 조국이 중도층한테는 불리하다. 근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요. 조국 혁신당에 가장 공감하는 사람들이 중도층이에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떠나서 조국 혁신당의 지금 바람은 선거가 끝나갈 무렵에는 민주당 쪽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서로 배척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당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거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밀어내지 말고 어떤 방송들은 보면은 조국을 털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싫으면 언급하지 않는 것이고 정말로 잘 되길 바라면 제가 그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제 입장에서는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6석 갖고 지지고 볶지 말고 254석의 지역구를 더 넓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밀어내지 마시고요. 하나 더 언급하실 분이 지금 강미정 씨인데 처남댁. 네,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 어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 이름을 찾고 싶다. 처남댁이 아니라 이름을 찾고 싶다. 네. 저분까지도 비난하시면 되겠어요? 뭐 출마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입당만 한 것 같은데. 당에 입당한 거죠. 이렇게 해서 품어 안고 안아주세요. 싫으면 연급 안 하면 되고. 조국 비리 찾겠다는 게 민주 진보 진영의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하면 못 이겨요. 우리가 못 이긴다고.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 전혀 안 된다.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골드만삭스가 예상한 세계 경제순위. 지금 2022년에 경제순위가 12위였단 말이에요. 2050년, 2075년에 한국이 없습니다. 이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한국이 없어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나요? 상황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지고 볶고 말 게 뭐 있냐. 불과 3년 전에 2050년에 세계 최고 강국으로 한국이 꼽히던 시절이 불과 3, 4년 전이에요. 3, 4년 전.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걸 집중하세요. 그래서 윤석열과 싸우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몰빵 주장하십시오. 뭐가 잘못됐습니까만 몰빵으로 끝나야 돼요. 조국을 비판하는 쪽으로 가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놓여 있습니다. 46석을 지지고 볶아야 아무리 잘해봐야 그중에 반 얻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지역구에서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나게 해야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된다. 큰 틀에서 보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병립형 주장했던 사람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병립형 주장하면 이재명 대표가 고립이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을 받아들였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길이 뭔지도 한번 자세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배척해서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재명 위한답시고 46석 중에 반 정도 갖고 지지고 볶으면 지역구 어떻게 되겠냐고요. 배척하지 맙시다. 몰빵 존중하고요.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배척하지 마세요. 싫으면 모른 척 하시면 돼요.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한 분 나오시니까요. 야.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네. 이따가 밥 먹을 때 뵙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네. 4월 10일